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51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두고 슈퍼 예산이다, 삭감해야 된다, 아니다, 오히려 확장 지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이신 자유한국당의 정태호 의원에서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과 그 신속처리 법안에 올려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태욱입니다.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이게 이른바 페트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지 7개월 만의 일인데요. 혐의를 보게 되면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지시, 또 패스트트랙 충돌, 직접 개입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경원 대표는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하셔서 오히려 이거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얘기하신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나경원 대표가 그 남부지검에 갔을 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선거법은 좌파연합이 권력을, 의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여권의 무도함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사건 그 자체는 불법 사보임에 따르는 정당방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상에 조사할 것이 있다 하면 내가 숨지 않고 떳떳하게 조사에 응하겠다 해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이 패스트트랙의 전제가 되는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나머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사건의 발단이 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역사적인 정당성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은 87년 헌법체제 하에서 한 번도 이런 중대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 거는 사실 의회 민주주의 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말살하는 것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인 정당성이 없다라는 점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은 온갖 그 악법이나 잘못된 것, 심지어 나치 독일이 있었던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도 전부 다 형식적인 법 논리는 다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선거법도 그렇게 나쁜 법이다. 그렇지만 이제 실정법 문제가 있으니까 실정법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불법 사보임이라는 명백한 실정법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불법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의원님 그러면은요. 지금 어제 나경원 대표가 사실 검찰 출석해서 한 말이 모든 책임은 법적 책임 같은 거 있으면 다 내가 지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네. 이 정부가 워낙 무도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약 문제가 된다면은 내가 떳떳이 조사에 내가 대신 다 받겠다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뭔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 그것을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는 그 합법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했는 거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셨다. 예. 그럼 지금 그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이 60명이잖아요. 근데 모두 검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조가 그대로 갑니까 그러면? 예. 아, 다 그대로 가요? 예. 아, 그럼 조사를 안 받고 좀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60분이 이렇게 되면 조사를 안 받고서 만약에 검찰이 그냥 기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조사는 어쨌든 안 받을 예정이고 재판을 가게 되면 오히려 재판에서
떳떳한 무죄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만약에 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들 의원직을 모두 그냥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여당이 동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태도, 그 의원직 총사태도 당연히 하나의 옵션으로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사 항쟁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주장은 그 재선 의원 모임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초선 의원들은 그런 재선 의원들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강력하게 투쟁하고 항쟁하겠다. 이게 지금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의회 민주주의는 사실상 말살되는 겁니다. 어떤 선거의 기본적인 룰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친여 성향의 정당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빨리 여당이 각성을 하고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혁안 관련해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한국당 없이 그대로 우리도 갈 수 있다. 한국당도 빼고 가라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정의당 때문에 사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정의당이니까 정의당이야 무슨 소리들 못 하겠습니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시니까 그쪽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태욱 의원께서는 이 예결위 위원이신데요. 51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두고 나경원 대표가 이거 슈퍼 예산이다. 14조 5천억 이런 정도는 무조건 깎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514조니까 슈퍼 예산이라는 건 동의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묻지마 깎겠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가 이번 예산을 보면은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3번의 예산 전부 다 엄청난 슈퍼 예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다 3% 내외 그 아래였는데 지금 첫 해가 7.2%, 작년에 9.7%, 이번에 9.2%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배 내지 4배 가까이 슈퍼 예산을 내는데 그 재원도 전부 다 이 빚을 내가 하는 겁니다. 빚을 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슈퍼 예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슈퍼 빚을 내서 슈퍼 예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경제정책이 실패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을 엄청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나쁜 원인인 경제정책은 바꾸지 않고 돈만 계속 퍼붓는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이 지금 원래 8,350원이면은 한 달에 풀로 근무하면은 174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맥도날드나 이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약 한 15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다가 174만 원 올라버리니까 174만 원의 노동 생산성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다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자를 줄이는 거죠. 그 근무자를 줄이니까 줄어든 근무자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그 사람들 실업수당도 줘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돈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해고를 하지 말라고 또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 제도라는 잘못된 정책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렇게 돈을 줘봐야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한 150만 원 받을 때는 행복하게 살다가 이 실업되었다고 한 50만 원 일자리 찾기 예산을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잠깐만요.
이렇게 빚을 엄청나게 내는 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는 것과 동시에 되어야만이 될 일들을 그냥 돈만 퍼부어가지고 빚만 내서 재정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매우 튼튼하다.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국채 채권 같은 거를 발행하거나 부채를 조금 져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KDA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이요. 이 정부에서 4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각종 의료보험공단이나 그다음 공무원연금공단, 그다음에 교사들의 연금공단 이런 빚까지 합하면 지금 약 한 2%까지 갑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빚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나 LH공사나 이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갖는 빚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현재도 60%고 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복지가 확장되고 있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오래지 않아 가지고 재정이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직전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겨우 7%에서 9%였습니다. 근데 이제 IMF 지난 지 딱 한 20년이 됐는데 우리가 벌써 현재 그 빚 기조로 42%나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수준으로 가면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우리나라 빚이 현재 42%가 하는 것조차도 100% 내지 120% 그렇군요.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이었습니다.